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반입됐지만 대통령 보고가 누락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정유라 씨가 오늘 새벽 항공기에서 검찰에 긴급 체포됐는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사드 발사대가 국내에 반입이 됐지만 보고가 누락돼서 충격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거든요.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 4월 26일께 아마 그 4기가 추가로 배치가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일부 언론에는 보도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더더욱이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3주 정도 됐는데 네.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찾은 부처가 국방부였습니다. 그랬죠. 그만큼 우리 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그 부분을 이제 대통령께서도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방증인데 그렇죠. 이제까지 국방부가 4기가 추가 배치된 것에 대해서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일단 지금 대통령이 충격적이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그렇죠. 그 부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국방부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국정기획 자문위에서조차 이 부분을 보고하지 않아서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조사를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처음에는 왜 청와대에서는 질문도 하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네네. 오늘 또 드러나고 있는 것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민구 장관에게 물었지만 답을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예,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또 장관에게 직접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죠. 네네. 가장 중요한 이 우리 안보의 이슈 가운데 특히 사드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론 분열까지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새 정부가 제대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부분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잠시 뒤에 어쨌든 청와대에서도 곧 입장이 나올 것으로 좀 전해지고는 있는데 지금 입장이 나오는 대로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저희가 상황을 좀 전해드릴 텐데 그 앞서서요. 지금 곧 현장에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 윤형찬 국민소통 수석이 사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의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수차례 강도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 배치 등 문구 모두가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습니다. 청와대가 사드 4기의 추가 배치에 대해 최초 인지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상철 안보 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한 명을 보고가 한참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세부적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사드 사기의 추가 배치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 1차장은 27일 이 같은 사실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했고 정 실장은 2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사드 사기가 추가 배치되었다는데요 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정 실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은 30일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기 사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가 국민도 모른 채 진행이 됐고 새 정부가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1층에서 백불 진행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춘추관 연결해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사드 관련 브리핑 내용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드와 관련해서 어쨌든 보고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핵심적인 사안인 것 같은데 예. 저는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장관이 대통령께 이것을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상당히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은 뭐 대선 국면도 아니고 후보자도 아니고 이미 정권이 바뀐 상태고 네. 물론 전 정권 장관이지만 동거 정부를 지금 꾸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이제 봤을 때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크다. 예. 다만 일개 포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엑스밴드 레이저와 그리고 발사대 6기가 같이 엮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드가 한국에 일개 포대가 온다는 것은 6기가 이미 와 있고 이것은 여러 방송 채널을 통해서 이것이 이미 수차례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것이 문서로서 보고를 하다가 중간에 빠뜨렸다는 것, 여러 번의 어떻게 보고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것을 뺐다는 것이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인데 네. 미국에서 애초에 이것을 사드 보안 유지를 강하게 요구를 했다는 것이 이제 그 첫 번째 원인이 될 것도 같고 미국의 전략 무기 운영에 봤을 때 상당히 비밀주의에 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중국과 사드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군의 최고 담당자인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것을 문서로 해서 보고를 하거나 문서가 노출이 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비밀주의에 어긋난다. 이런 네, 상황으로 해서 이것을 문서로서 하지 말고 뭐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뭐 보고는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네. 청와대 입장에서 이것을 보고를 받지 못했고 구두로도 그리고 문서에도 없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공방으로 앞으로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내적인 어떤 사드 갈등 문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악재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그렇게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말씀하시죠. 네, 저는 그렇게 뭐 확대 해석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좀 우선 하게 되고요. 예. 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우리 외교적인 노력은 그것대로 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예. 지금 중요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에게 이런 중요한 내용을 보고해서 빠뜨렸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지금 윤 수석이 얘기한 것 중에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피조사자 그렇죠. 모두 인정했다. 이 부분이 아닌가 네, 싶어요. 저도 사실 조금 전에 윤영찬 수석의 발표 내용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실무자는 보고서에 넣었는데 그걸 여러 차례 검토하는 과정에서 뺐다고 지금 청와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진실이라면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예컨대 한미 간의 어떤 관계를 고려해서 비공개로 한다는 건 국민들에게는 비공개를 뭐 당분간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예, 예. 그렇지만 그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서 이런 기밀을 뭐 누설할까 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 어불성설인 것이죠. 예. 정말 이 부분은 명백하게 짚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예. 향후에도 이 구체적인 과정을 잘 조사해서 국민들께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한민구 장관이 지금 명령 개통상으로는 대통령 다음이 장관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전 정권 장관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물론 한민구 장관이 이것을 빼라고 지시했는지 그것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서 알아서 뺐는지 그 장관 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실장이라든가 그 국정위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장관이 있던 사드와 관련된 최고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예. 대통령께 이것을 직접 보고하지 않으면 이런 어떤 미국과 이런 그 보안 유지 이것이 새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관 아랫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뺄 가능성도 있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만 조금 덧붙이면요. 예. 실질적으로 일부 언론에는 이미 보도가 됐다는 내용도 함께 나오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대선 전국이어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못 가지셨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언론에 보도가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기밀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안보실장이 물었는데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게 윤영찬 수석의 이 아까 이제 발표였는데 더군다나 그런 저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국방부에서도 사실은 저 이야기가 그 청와대 입장에 나왔을 때 아니 이미 언론에 다 나왔는데 저거를 그렇죠. 모른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렇죠. 반응을 보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꼬여 있는 겁니다. 예, 예. 언론에는 이미 보도가 됐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그걸 인지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기밀이 유지된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런데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빠뜨렸고 뿐만 아니라 안보실장이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는 이 있을 수 없는 대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맥락도 맞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어제 이제 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는 발언을 한 것 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도대체 뭐가 충격적이었느냐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윤 수석이 아침에 말하기를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가 국민도 모른 채 진행이 됐고 새 정부에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한 걸 두고 야권에서는 이거 몰랐다는 게 앞서서 설명했지만 이미 언론에도 다 나왔던 얘기인데 몰랐다는 건 무능한 것 아니냐. 또는 뭐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앞서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여야의 입장, 정치권의 반응도 한번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장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마치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면 이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저희가 정치권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반대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완전히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어쨌든 핵심은 보고를 누락한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누락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 좀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부분은 조사가 진행되면서 국민들께서 정말 제대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뭐 무슨 대통령이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국군 통수권자에게도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이런 이제 국기문란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네. 이 부분은 뭐 조금 더 추이를 보시면 저는 충분히 국민들께서도 납득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씀이신데. 글쎄요, 뭐 안보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사드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안보적인 현안을 가지고 지금 여야가 격돌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대변인의 논평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권당이 되고 대통령이 취임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군 최고 통수권자가 된 문재인 대통령한테 왜 이것을 보고 과정에서 누락이 됐냐. 이것은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관련자를 처벌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난 정권에 이미 한미 간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미 합의가 됐고 예. 사드가 1개 포대가 한반도에 전개가 됐다는 것은 한 개 세트가 전개가 된 것이다. 한 개 네. 세트라는 것은 6개의 포대, 엑스밴드 레이더 1기, 그리고 요격 미사일 48발. 네. 이렇게 해서 한 개 세트가 이미 다 와 있고 이것이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나갔는데 이걸 가지고 뒤늦게 보고 누락이 됐던 보고 누락이 되지 않던 이것을 인위적으로 했던 아니면 실수를 했던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국면에서 특히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각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이 과정에서 예. 물타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각 정당에서 자기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팩트는 팩트대로 일단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예. 군에서는 이것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보고하는 실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두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군 전체군은 아니지만 이것을 보고했던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을 믿지 못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인사추적을 해야 될 것인가? 처벌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되면은 군 최고 통수권자와 실무자와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국민들로 봤을 때는 이것은 저는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네. 봅니다. 일단 정치권이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금 뭐 이게 정치권의 반응은 어제까지 반응이었고 오늘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도 저는 한번 항상 지켜봐야 될 것 어떤 같습니다. 일이 있을 때 예. 정말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실 텐데 정윤회 문건이 그 세계일보에 보도되었을 때 그게 유출 파문으로 어떻게 보면 되치기 내지 물타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명명백백한 보고 누락이면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어떤 의도로 이 부분을 뭐 파장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물타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본질과 다른 논란으로. 본질에 집중할 예.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예, 뭐 희망을 좀 섞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국정 공백을 벌써 수개월째 뭐 경험을 했고요. 물론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당선되셔서 국정을 하신 지 거의 3주 정도가 되었는데 네. 빨리 내각이 구성되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국정 공백이 없어지고 좀 안정이 돼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보면 지금 이제 인준이 네. 첫 단추를 꿰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인준이 좀 처리가 되어서 향후에 우리 뭐 국무위원들 뭐 청문회 등을 거쳐서 빨리 내각이 좀 자리를 잡기 바라는 마음이고요. 예. 제가 뭐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건대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이제 좀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켜 주시지 않으시겠나 이렇게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일단 국민의당이 어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한 발언도 있고 또 바른정당의 입장도 사실 좀 중요한데 저희가 준비한 녹취가 있는데 함께 좀 들어본 뒤에 어떤 입장인지 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준에 협조하는 것이 뒤에 있을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위장 전입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재차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은 정권 출범 초기 내각 구성의 시급성에 비추어 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에는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칙을 지키되 실제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대통령의 언급은 대단히 미흡하고 잘못되었습니다. 원칙에 어긋나는 위장 전입을 한 이낙연 후보자의 인준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네, 함께 들어봤는데 바른정당은 지금 일단은 총리 인준 절차에는 참가하기로 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각 구성이 좀 시급하기 때문에 참가하기로 했다. 다만 인준에는 찬성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준에는 협조하는데 추후에 이어질 다른 후보자들에게 면죄부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가 되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인준이 되든 안 되든 인준의 결과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봅니다. 제1당인 한국당을 제1야당인 한국당을 끌어안지 않고는 앞으로 협치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적폐청산과 개혁을 화두로 해서 문재인 정권이 순조롭게 출발을 하는 것은 입법화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러면 일자리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체 협조하지 않고 강경투쟁으로 나갈 경우에 사실은 정권이 훨씬 더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빨리 해서 이것이 매듭지어지는 것이 좋겠지만 제1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결사 지금 반대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 과거에 JP가 총리 서류로 해서 6개월 정도 걸렸고 지난 정권도 5개월 정도 해서 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좀 서두르는 감이 있지만 인사 문제는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정책은 협치가 대상이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야성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야당의 근성도 보여줘야 되고 송곳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역 민심, 호남 민심도 지금 고려를 하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지금 일단 들어가서 자유투표하겠다. 찬성이 아니고 자유투표고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로 한국당이 들어가지 않고 강하게 거부하고 있으니까 또 차별성도 있고 해서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르겠다. 그러나 들어가서 반대하겠다. 이렇게 각각의 당과 처지와 위치에 따라서 이런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총리 인사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줄줄이 이어진 여러 가지 장관이라든가 앞으로 개혁 입법 문제 이것까지 이어진다고 봤을 때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저는 대통령이 고스란히 질 가능성이 있고 우리 정권이 역대 출범할 때마다 대통령이 1년 내서 6개월, 1년 이 정도로 실현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진짜 가슴 아픈 그런 우리 현정사의 비극이라고 봅니다. 근데 전에도 궁금했지만 사실은 과거 인사청문회를 보면 막 호통치고 파행하고 이러면서 이제 채택이 안 되고 막 이런 경우는 봤지만 이번 청문회는 지금 2번 치렀지만은 사실 큰 소통도 없고 이렇게 꼭 토론회 한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차분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들의 매서운 눈이 사실 국회에 좀 지금 쏠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동안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이낙연 후보자도 정말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경청하시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 그 인사청문위원들에 의하면 이제 야당 의원들께서도 이틀의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인준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각 당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또 이제 이낙연 후보가 흠결이 전혀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인준을 해주느니 못 해주느니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는 사실 저도 예측을 좀 못했던 부분이어서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도 앞으로 향후 국정을 운영하는데 일정한 부담이 되시겠지만
얘기지만 저는 야당에도 마찬가지로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런 정도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이렇게 표결을 뭐 참석하느니 안 하느니 반대하느니 안 하느니 이렇게 좀 확대된 데는 야당의 정치적인 사실 좀 속내도 있다는 게 뭐 많은 분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도 함께 좀 고려하면서 야당에서도 발을 맞출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오늘 오후 2시니까요. 표결 결과를 저희가 지켜봐야겠지만 앞서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이낙연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의 어떤 빅딜이 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입장을 좀 내놨는데요.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대해서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요. 이게 딜을 통해서 검증하지 않고 뭐 누굴 바꾸고 이거는 저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뭐 주고받기 하는 거 이거는 사실상 저는 협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입장은 좀 내놨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주고받는 협치, 그건 협치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주고받자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서로 얘기하면 회의 중에도 이것이 다 카톡이라든가 이런 통해서 다 밖으로 나가는 공천 심사 같은 걸 당해서 하다 보면 그 공천 심사 과정에서 본인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뒤에서 이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그것은 정말 큰일이고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임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5대 비리 관련자는 공직에 등용시키지 않겠다고 엄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 물론 기준을 2005년 6월 이후로 이렇게 규정을 정했지만 그것은 한국당에서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라는 것은 각각의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그것은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를 운영하면서 법과 원칙은 똑같은 뭐 나이가 많고 적던 재산이 많고 적던 누구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저는 문재인 현 대통령에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리고 개혁적인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주목해봐야 될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제 오늘 오후에 3시쯤 넘으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많이 워낙에 이제 럭비공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뭐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중간에 경유지에서 포착된 장면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표정도 그렇고 다소 뭐 밝은 듯한 표정도 좀 읽히고 이래서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 이런 평가들을 많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저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그냥 관광객의 모습 같다 이런 이제 얘기도 하던데요. 네네. 지금 사실 뭐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뭐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제까지 상황으로 보아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시던데 정유라 씨가 와서 구속 수감이 되는지 여부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구속 수감이 되면 심리적인 어떤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본인이 검찰에 진술하는 내용이 이제 좀 상당히 좀 내용이 깊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네. 그런데 반대로 구속 수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제 정유라 씨도 지금 덴마크에 수개월간 체류하면서 변호인과는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었던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된 내용들을 가지고 입국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다만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특히 이제 정유라 씨에게 집착을 좀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우리 최순실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제 딸이 구속 수감되면 또 심리적으로 상당히 동요가 되어서 어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진술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까지 좀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영상으로 본 정유라 씨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표정이 상당히 좀 당차게 뭐 자신감 있게 들어온다고 봅니다. 너무 의외입니다, 사실은. 네, 그것이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엄마가 시켜서 했고 엄마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했고 나는 아는 것이 없다. 이 다섯 마디 정도면 모든 것이 뭐 답변은 더 이상 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진술의 방향이 좀 그리고 지금 일정 부분 재판이 지금 많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최순실 씨 자기 어머니가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 들어오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보면은 부모와 자식이 같이 구속되는 것은 뭐 상당히 그것을 피해주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법 적용이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스터디 어떤 법적인 그런 조언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묵비권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마디 정도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국적기 안에서 체포를 당했고 앞으로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구금해서 석방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한국에 들어와서 앞으로 하루 정도의 어떤 조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물론 청구는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규칙을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정유라 씨가 오늘 오후 한 3시쯤에 입국을 하게 되는데 그 무렵에 이제 또 사실은 최순실 씨 본인 자체가 학사비리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에도 구형을 좀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앞서서도 사실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 얘기만 나오면은 말씀하신 대로 경기를 일으킨다고 할 정도였는데 앞서서도 뭐 윽박지르지 말고 순리대로 수사해 주길 바란다. 또 삼성의 말 한번 잘못했다가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고 승마협회에서도 쫓겨났다. 이런 식의 진술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사실 입국할 때 그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네, 뭐 흥분된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보인다고 하니 또 딸이 먼저 본인이 볼 수 있는 환경은 안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만 딸이 또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 이런 것들을 전해드릴 텐데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 심리적으로 좀 많이 흔들릴 것 같고요. 다만 정유라 씨 경우에는 이제 우리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엄마가 다 했다,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이제 또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 어린 아들이 또 지금 이제 조만간 뭐 다시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구속 수감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